그리고 보완을 하는 이유가 지켜야 될 이유가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아서 알겠지만은 우리가 보안 담당관하고 산업 스파이하고 만약에 싸움을 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보안 담당자가 100% 지죠. 왜냐하면 산업 스파이는 내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계속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저것을 시도를 하게 되죠. 보안 담당자들은 일단은 사건이 나야 여기가 취약점이나 알고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유출되는데 그러면 이게 보안 담당자가 계속 다 하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보안 담당도 산업 스파이나 기술 유출자에서 반격을 해야 되죠. 그 반격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보안 사고가 일단 좋아. 네가 가져갔다 주자. 그럼 나는 그 경로에 대해서 추적하고 범증을 확보해서 너를 사법 처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안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출 경로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해서 사법 처리를 하는 것도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검찰청에서 보도한 자료인데요. 이 다른 거는 고사하고 2017년도 건만 보십시오. 적발 건수가 403건에 791명을 기소를 했는데 처분을 보면 10명만 구속되고 나머지는 다 기소유예나 혐의 없음으로 다 풀려났죠.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죠. 그리고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 아닙니다. 다 절차를 받아서 기소를 했는데 왜 이런 성과가 나올까요? 그게 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의 부정경쟁방지법에 보면 영업비밀 선임 요건을 비밀관할성을 두고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상당한 노력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게 해석에 애매하다 그러다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관리되는 루까지가 지금까지 됐었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 관리고 어떻게 해야 상당한 노력일까요? 그게 기준이 없어서 여기에서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법을 개정했어요. 이제는 그냥 비밀로만 관리만 하고 있으면 적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 관리 요건이 많이 완화됐죠. 그래서 많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기술 유출 산업 범인 처벌을 해야 되는데 유출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보안 시스템을 구별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디에서 뭐가 나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기술이 내 거라는 걸 짐증할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법원에서는 이거는 그냥 단순 유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도 우리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 기술이나 내가 보유할 자산이 어디로 가는지 정도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유일하게 보안 담당관이 대응할 수 있는 길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도 나서서 영업비밀보호법 자체를 개정해서 여기 다음 달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제는 영업비밀을 우리 회사에서 밖으로 지정된 장소 이외로 가지고만 나가도 이제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부정한 목적이 있다면. 그리고 부정한 목적이 없더라도 절취나 김매나 사기에 의한 방법으로 유출하면 그건 당연히 처벌되는 건 당연하겠죠. 처벌 강도도 옛날에는 해외로 유출을 할 때 징역 10년에 벌금 1억이었는데 지금은 15년 이하 15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바로 시행될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마 그 개정된 영업비밀보호법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그래프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요 그래프. 요게 제가 뭐 잘 삐뚤게 잘못 그리긴 했지만 요게 기업의 성장 곡선입니다. 이거 기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요 단계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초기 단계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계속 합니다. 그러다가 한 10년 열심히 일해가지고 드디어 성과가 나타납니다. 성과가 나타나면서 매출이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가 오죠. 이때 바로 주목을 받는 게 그 기업의 기술력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노리는 게 산업 스파이고 경쟁 기업이고요. 돈이 되는 데는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때 사실은 그 보안을 집중적으로 강화해야 되는 시기인데 막상 10년을 고생하다 갑자기 저렇게 예산에 들어오게 되면 보안을 생각을 안 해요. 돈이 많이 들어오고 내가 고유하게 확보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디 가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요 정점을 달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기술 유출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직원의 전직이나 퇴직이나 이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중간 단계에서부터 요 정점까지의 부분에서 가장 산업 스파이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라도 사실 기업에서 보안을 강화하게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망설이다가 보면 기업은 내려가는데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넘어오는 시간이 거의 3년에서 5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고생해가지고 불과 몇 년 만에 다 까먹는 거죠. 그래서 이때라도 다시 정비를 하고 관리하게 되면 제2차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이렇게 돼야 기업이 50년, 100년 갈 수 있는 장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도 경영의 하나로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나가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으로 나가려면 일단 기업이 지속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는데, 하나는 바로 이렇게 이 곡선에처럼 지속적인 이윤이 창출돼야 돼요. 이윤이 창출되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윤이 창출되는 구조를 유지를 해야 되죠. 그거를 유지하는 게 바로 보안이 하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은 경영으로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기업이 보안은 경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지출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보안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한번 인식을 하시고 지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과연 보안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킬 것이냐, 여러분이 보안 담당자면 어떻게 지킬 것이냐,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술 유출이나 이런 보안 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고, 두 번째는 기술이나 정보 유출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시각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1번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번 하나도 없으죠? 그 두 번째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맞습니다. 사실은 뭐 둘 다 틀린 건 아닌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관점이 이렇습니다. 보안 사고의 원인이 기업에 있는 게 아니고 임직원이나 연구원이 보안의식이 부족해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래서 보안을 할 때는 연구원이나 임직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처벌하거나 통제하거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초창기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하는 시대에서 이렇게 사람에 의존할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기업이 커가면 커갈수록 하면 안 됩니다. 바로 두 번째의 방식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라면, 보안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취약점인지도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응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답을 알고 있잖아. 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한 보안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뭐 기술이 나가는 걸 추징할 수 있거나, 보안 사고가 나온 거를 징후를 포착할 수 있거나, 이런 보안 대책을 갖춰야죠. 그래서 거기에 기업의 수준에 맞춰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기에 대비해야지 언제까지나 인력에 의해 의존할 수는 없다. 그래서 두 번째 관점에서 가급적 보안을 하시는 게 좋은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보안 업무 담당자들이 겪어야 할 일이에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4차 산업 시대에 오는 보안 리스크가 있습니다. 산업이나 기술 간 융복합, 물리 사이버 공간, 다양한 보안 위험성, 그리고 유출 기법이 점점 고도화되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또 따로 있어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것도 개정되면 법에 의해서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보호 조치를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 유통 과정이나 외부 과정에서 유출되는 경우도 있고, 거래처에서 나하고 우리 회사라고 거래하려면 어느 정도 보안을 유지하세요 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모기업하고 협력업체 관계에서도 그렇고 대등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협력업체, 내가 만약에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데라면 여기도 보안을 유지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기업의 경쟁력이라 그랬으면 그 기업이 기술력을 가지고 내만 잘하면 됐어요. 나만 잘하면 내가 경쟁력을 가지고 지킬 수 있었는데, 4차 산업 시대에서는 아까처럼 기술 공유, 거래, 개방화되다 보니까 내가 혼자만의 기술력 가지고는 이제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요즘에 기업 경쟁력이라 그러면 그 기업이 얼마만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느냐,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있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좌우됩니다. 보안도 똑같아요. 내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가지고 지키지는 못합니다. 거래처도 똑같이 기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상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에 맞춰서 보안을 구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안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기존의 보안 대책 위에 새로운 보안 대책을 넣어줘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공자님께서는 일신이라고 했죠. 네, 그렇죠? 아니, 매일매일 달리는 게 아니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데, 어쨌든
기존의 보안 대책을 없애는 게 아니고 기존의 보안 대책을 복습을 해서 다시 그거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보안 대책을 거기다 없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보안 내재화라고 제가 썼는데, 이 보안 내재화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그 제품 자체에다가 보안을 내재해서, 왜냐하면 융합시대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보안을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제가 여기서 보안 내재화라는 거는 직원의 내재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안 담당자가 일을 하고 직원은 거기 따르기만 했어요. 근데 이래 가지고는 보안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보안 교육을 시키고 보안 의식을 높여줘 가지고 그 직원들이 스스로 보안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직원이 다 보안 담당자라면 굳이 이렇게 보안에 걱정은 안 하겠죠. 그래서 직원의 보안 내재화를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페이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런 위험을, 이렇게 다양한 위험이고 계속 발생하는 첨단 기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 대응하겠습니까? 이거 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현재까지 해오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새로운 게 도입되면 거기에 조금씩 한 단계씩 이렇게 가다 보면 내 페이스대로 보안 업무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너무 아무리 그 보안이 급하다 하고 이런 요구사항이 많다 해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걸 하시면 안 됩니다. 적정한 범위 내에서 수용해 가면서 여기까지 조금씩 키워나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보안의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보안은 타협 대상이 아닙니다. 10년, 20년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가는 건 말 그대로 한순간에 나가면 기업 자체가 존립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보안하고 보안의 편의성, 연구의 편의성, 사업의 편의성하고 보안하고 다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안이 경영의 위에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경영을 지원하는,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와중에 거기에 따라서 보안을 가야지, 보안을 위해서 그 비즈니스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타협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예상 취업점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면 최소한 하나 이상 보안 대책을 가미해야 하나가 잘못돼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이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되고, 제가 요거는 세 번째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보안의 생활화입니다. 이렇게 직원이 다 보안이 생활화되고 그 보안 문화가 회사에 정착하게 되면 자연히 직원의 보안 내재화가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보안의 생활화를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간단히 제 의견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입니다. 보안 담당자만이 기업의 보안을 담당하는 건 아니다. 그 조직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하고 다 같이 따라주는 보안을 해야지 보안 담당자만 움직여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새로운 기법으로 제안하는 게 풋 인더 도어로, 이거 아마 그 외국 속담이긴 하지만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문에다가 발을 하나 이렇게 들여놓는 거예요. 문에다가.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저 집을 모르는 집에 들어간다고 봤을 때 이 집을 절대 공략하기 어려운데, 일단 문에 발 한 짝을 들여놓게 되면 조금씩 서로 양보가 되면서 안방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보안 업무도 처음서부터 크게 할 게 아니라 작은 보안, 그러니까 보이는 보안, 눈에 보이는 거, 포스터를 거는 것도 괜찮고, 아까처럼 워터마킹해서 뭔가 보안이 돼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줘도 되고, 위변조 방지 시스템이 홀로그램이 쫙 깔아도 되고, 아니면 이제 CCTV를 설치하든지 뭔가 이렇게 보안을 이렇게 보이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직원들이 느끼는 게, 나도 뭔가 보안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요 정도가까지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이때 우리가 보안의 생활화가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조금씩. 어쨌든 이제 그 짧은 시간에 너무 빨리 말씀을 드리는 감이 있지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시대에는 모든 게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변화하고 빨리 가는 시대에는 우리가 가진 핵심 기술을 한 번 놓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진짜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빨리 변할수록 내가 다시 연구해서 갈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보안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안인 사고로는 한 번 당하면 아까처럼 오지게 털렸던 그 기사 보셨죠? 생각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짧은 시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감을 하게 돼서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기분 좋게 생각하고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 시간이 허락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보실 분 있으시나요? 여러분들은 워낙 말씀이 없으셔서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아요. 좀 가까이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그리고 특히 이런 질문 아주 그죠? 있으셔도 워낙 지금 공간이 멀고 마이크도 없고 하니까 저 밑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이걸로 문자를 주셔도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을 위해서 여기서 제가 마치고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